유라시아 견문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리스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그 이병한 선생님이 다녀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견문기를 작성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극서의 도시 리스본, 변방과 첨단, 포르투갈 최고의 십자군, 대항해 시대를 열다. 시나몬, 설탕, 커피, 세 개의 맛. 여기 시나몬은 그 녹나무, 스리랑카에 가면 그 녹차가 많죠. 실론티의 대상이 되는 그 녹나무 껍질을 발효시켜서 가루로 얻은 그 계피가루의 맛입니다. 시나몬 가루. 이것이 세계의 맛이다. 땅끝 마을이다. 포르투갈 리스본을 얘기합니다. 유라시아의 극사다. 올해 세계사의 변방이었다. 13세기 유라시아를 대통일한 몽골 세계 제국의 영향도 미미했다. 몽골 세계 제국도 이까지는 가지를 못했나봐요. 동아프리카의 기린이 베이징으로 이동하는 몽골식 세계화에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었다. 유럽 중에서도 주변이었다. 그나마 동지중해는 활발했다. 서아시아와 밀접했다. 동지중해는 아주 활발했죠. 서아시아하고 아주 밀접하면서 거기 콘스탄티노플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있었는 지금의 터키. 그렇지만은 리스본은 아주 동떨어졌다 이 말이죠. 베네치아와 제노바는 동방무역으로 번영했다.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다마스쿠스와 긴밀했다. 하지만 지중해의 서북 리스본은 한적했다. 적막하고 적조한 깡촌이었다. 정말 깡촌이었다. 예, 지은이 이병하님은 굉장히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 아주 적조한 깡촌이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이 제인테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책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성격하고 맞다고 할까요? 유라시아의 변방이자 지중해의 변두리였지만 대서양과 면하고 있었다. 다른 세계로 뻗어나가는 첨단이 될 수 있었다. 인도양으로 우회하는 항로도 리스본에서 출발했다. 그 인도양으로 우회하는 항로를 리스본에서 출발했죠. 리스본이 그 스타트 지점이라는 거. 15세기 지중해는 여전히 이슬람의 호수였다. 완내 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이 상징적이다. 비잔티움 제국, 그 동로마 제국이죠.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가 무슬림의 손에 넘어갔다.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이 되었다. 콘스탄티노플이 드디어 1000년 동안 부서지지 않는 아주 철옹성 콘스탄티노플이 그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무너져가지고 드디어 그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로 바뀌는, 그러니까 지중해의 역사가 기독교에서 그 이슬람으로 바뀌는 그런 큰 사건이 1453년에 일어납니다. 이스탄불 제국, 이슬람 제국 이스탄불의 선진 문물이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르네상스를 촉진했다. 이스탄불의 선진 문물, 이슬람 제국의 수도가 이스탄불이 되는 거죠. 같은 이시네, 이시. 이것들의 선진 문물이 드디어 르네상스를 촉진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인도로, 중국으로,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로 남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이 지중해 땅을 이슬람에게 뺏기니까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인도로 가려면, 중국으로 가려면 이 아프리카로 삥 돌아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희망봉을 돌아서야 겨우 인도양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다 바람을 잘못 타서 대서양을 지나게 된다. 얼떨결에 엄격결에 아프리카 맞은편 아메리카에 당도했다.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다가 바람을 잘못 만나갖고 표류하게 되면 떨어지는 곳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었다. 대서양과 인도양, 유라시아와 아메리카를 잇는 선봉대가 된 것이다. 리스본이 지구사의 전이가 되는 혁신 도시로 탈바꿈하는 순간이다. 지구촌 곳곳에 흔적을 남겼다. 세계 지도를 펼치면 포르투갈식 지명이 여럿이다. 남아메리카의 최대 국가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가 되었다. 대만의 별칭은 여전히 포르모사다. 저는 대만의 별칭이 포르모사라는 건 처음 알았는데, 포르투갈어로 아름다운이라는 뜻이다. 16세기에 처음 대만을 방문한 포르투갈인들이 아름다운 섬이라고 지칭한 데서 이 포르모사라고 불렀다.
이 포르모사라는 이름은 또 아르헨티나에도 있었다. 극동의 섬나라 일본의 나가사키의 조총과 야소교, 예수교의 음력, 예수교죠, 예수교. 그러니까 일본의 나가사키의 조총과 야소교를 전파해 준 것도 포르투갈이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된 것은 1999년의 일이다. 2000년대기 딱 1년 전에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된 것도 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 마카오도. 밀레니엄 직전까지 장장 500년의 영화를 누렸던 유럽 해양제국의 원조였던 것이다. 그 상징적인 인물로 바스코 다가마를 꼽을 수 있겠다. 리스본 교회의 벨랭에 그의 무덤이 자리한다. 지중해와 대서양이 합류하는 곳이다. 벨랭은 리스본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지중해와 대서양이 합류하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벨랭 지구라고 합니다. 리스본 교회에 있는 벨랭 지구. 아주 우뚝성 건물이 고풍스럽게 있네. 여기 가면 전망 좋은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하다. 특히 에그 타르트의 원조라는 파스테이드 드 벨랭이 유명하다. 그 벨랭에 있는 파스테이드 빵집이란 말이죠. 여기에 보면 가서는 꼭 에그 타르트를 먹어라. 이 타르트는 파이의 일종이죠. 타르트 접시에서 구워내는, 그러면서 그 위에 이제 에그를 누워서 굽는데 그 에그가 보통 축축한 좀 질퍽한데 여기는 아주 말랑말랑하면서 건조한 그런 고유의 맛이 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 가면은 반드시 파스테이스 벨랭이라는 빵집에 가서 에그 타르트를 먹어봐라. 이 달콤한 타르트와 시나몬 롤에 에스프레소 커피를 곁들인 리스본의 대표 메뉴를 자랑한다. 커피는 아라비아에서 전파된 것이다. 시나몬은 스리랑카에서 건너온 것이다. 설탕은 말라카에서 전해졌다. 그러니까 인도양과 접속함으로써 유라시아 극서변두리 사람들의 후각과 미각이 살아났다. 세계를 달리 바라보는 시각도 일깨웠다. 이게 깡촌인 리스본에서 어떤 사람들의 후각과 미각을 살리는 세계 각국의 음식들, 스리랑카에서 가져온 시나몬,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가져온 커피, 설탕은 또 말레이시아인 말라카에서 가져오고, 그러니까 여러 대륙들이 다 섞인 그런 후각과 미각의 맛이 살아난다. 세계를 달리 바라보는 시각도 일깨웠다. 더 많은 향신료와 더 많은 식도락과 더 큰 이윤에 대한 욕망이 모험과 탐험을 촉발한 것이다. 그 탁 트인 망망대하를 내다보며 시나몬 롤 한 입을 베어 물었다. 특유의 계피향이 코끝을 자극한다. 그 롤빵이죠. 이렇게 약간 달팽이처럼 이제 롤링한 그 위에 이제 시나몬 가루를 뿌리니까 아주 계피향이 코끝을 자극한다. 계피와 시나몬은 조금 좀 종명은 달라요. 그래서 교배는 안 되는데 그 속명이 시나몬으로서 같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같은 걸로 취급을 하죠. 달달한 설탕이 혀끝에 녹아내린다. 땅끝 사람들을 감탄시켰던 인도양의 풍미다. 세계의 맛이다. 세계사를 전환시킨 제국의 감각이다. 수많은 바다 사람들이 인도양 세계의 교양망에 적응해 갔다. 하지만 포르투갈인들은 달랐다. 인도양을 대서양과 결합시켰다. 인도양과 태평양도 연결했다. 바스코 다가마와는 다른 방향으로 아메리카에 이른 이가 콜럼버스다. 제노마 출신인 콜럼버스 역시도 포르투갈 해양 공동체의 일원으로 접수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리스본에서 살기도 했다. 그가 결혼한 이도 포르투산 투섬의 주지사 딸이었다. 그 집안이 축축해둔 향해 기술과 향해수를 습득할 수 있었다. 1518년 최초로 지구를 일주한 마젤란도 포르투갈 사람이었다. 이 마젤란은 1518라서 이제 최초로 지구를 일주했죠. 이로써 리스본은 지구촌의 허브가 된다. 아시아와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연결시켰다. 에티오피아의 고산과 아마존의 정글이 접속되었다. 중국의 비단과 인도의 허브를 유럽에 전파하고 교황에게는 코코리를 선사했다. 아프리카에서 노획한 노예를 아메리카에 팔았고 그 노예들이 탄광에서 채굴한 은을 아시아에 널리 유통시켰다. 아시아의 상품이 리스본을 거쳐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아메리카의 은이 리스본을 통하여 아시아로 확대되었다. 중국의 차가 인도에서는 짜이, 아랍에서는 싸이로, 유럽에서는 티가 되었다 같다.
몽골이 대륙을 평정했다면 포르투갈은 바다를 섭렵한 것이다. 여태껏 세계사를 이끌었던 육상제국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최초의 해양제국이 발진했다. 이렇게 이제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아주 찬양하고 있습니다. 1552년에 포르투갈에서 출간된 아시아에 삽입된 인도양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인도양을 굉장히 크게 그려놨죠. 마르 인디아 해가지고 여기 인도양 그려놨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그리고 여기가 페르시아 여기가 인도양을 아주 크게 이제 그려놨다. 인도양의 어떤 그 중심이 포르투갈이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오스만 제국 얘기를 잠깐 하면 오스만 제국이 1차 코소보 전투에서 이기면서 발칸반도에 거점을 마련했지 2차 전투에서는 발칸반도를 완전히 장악했어. 이제 오스만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동유럽의 나라는 아무도 없는 거야. 백년 전쟁이 끝난 해인 1453년 오스만 제국이 마침내 큰일을 냈어. 백년 전쟁은 유럽에서 가장 긴 전쟁이죠.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해 동로마 제국의 숨통을 끊어버린 거야. 천년 동로마 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지.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됐고 이스탄불로 이름을 바꿨어. 콘스탄티노플의 대표 성당인 성소피아 성당은 이슬람 사원이 됐지. 15세기 후반의 오스만 제국은 1459년 세르비아를 원내 63년에는 보스니아와 그리스를 정복했어. 이럴 때 우리는 파죽지세라는 말을 쓰지. 15세기 후반이 되면 동유럽의 대부분 지역이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됐단다. 이제 오스만 제국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나라에 더 가까워졌어. 오스만 제국이 세계 지도까지 바꿔놓았어. 커버스토리에서 살펴본 대로 오스만 제국이 동서무역을 막아버리자 유럽의 대항해 시기대가 열렸지. 여기서 중요하죠. 지중해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문명을 형성하면서 동서무역을 막아버리니까 유럽인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포르투갈 리스본을 통해서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열립니다. 그 관심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에서 대항해 시대로 이제 관심을 옮기는 계기가 되죠. 지금까지 세계 지도에 없던 땅이 하나씩 드러나게 됐어.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유럽의 르네상스도 오스만 제국의 활약에 큰 덕을 봤어. 콘스탄티노플이 몰락하자 동로마 제국의 학자들이 대거 이탈리아로 이동했고 그들이 르네상스를 일으키는데 도움을 줬다는 것은 이미 말한 대로야. 이런 추측 또 가능할 거야. 오스만 제국이 유럽의 중세 시대를 끝내는 데 도움을 줬다. 유럽은 근대로 진입하면서 이슬람과 아시아 국가들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훗날 유럽의 나라들은 세계를 제패했다. 그렇다면 오스만 제국은 유럽 나라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나라다. 결국 오스만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유럽은 대항해 시대로 가고 그게 유럽의 발달을 가져온 도화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나라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원동력은 오스만 때문에 그렇다. 근데 놀라운 것은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같은 유럽인이었다. 원내 53년 콘스탄티노플 성 앞 동로마 제국과 오스만 군대가 한치 양보 없는 공선전을 벌이고 있었어. 그런데 이상한 건 어찌된 일인지 양쪽의 군인이 모두 정통 유럽 사람들로 보이는 거야. 왜 그럴까? 이때 오스만 제국의 주력 부대는 이슬람인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로 구성된 예니체리였어. 우리말로 신군으로 번역되는 이 부대는 모두 발칸반도에 살던 기독교 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었어. 이 예니체리 1만 2천여 명이 콘스탄티노플 성 앞에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이지 오스만 제국이 이 소년들을 강압적으로 동원한 건 아니야. 오스만 제국이 기독교 점령 지역에 5년마다 관리를 파견해 20세 이하의 기독교 소년을 선발했어. 그런데 이들은 철저한 이슬람 교육을 받고 충성을 맹세하는 대신 최고의 대우를 보상받았지. 콘스탄티노플 전투 또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싸운 거야. 기독교 제국이 한때 기독교였던 소년들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에 큰 획을 걷는 게 이제 프랑스의 백년 전쟁이 1453년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국가라는 개념으로 영토의 선이 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의 왕이 여러 국가를 겸했기 때문에 국가의 개념이 선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프랑스가 백년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어떤 국가의 선이 그어졌다.
그리고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의 도시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단다. 왜 그랬을까? 전쟁은 많은 것을 파괴하지만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어. 예를 들면 무기를 파는 상인들이 그럴 거야.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 십자군 전쟁은 11세기부터 시작되었죠. 이탈리아의 피렌체와 베네치아, 시칠리아도 그랬어. 이 도시의 상인들은 동서무역을 중개하며 막대한 돈을 벌었단다. 무역을 하다 보니 우수한 동양의 문화와 과학기술도 수입됐어. 이탈리아의 지식인들은 감탄했고 또 감탄했어. 무역을 하면서 동양의 문화와 과학기술이 막 수입되니까 거기에 감탄하고 또 감탄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선진 문물은 정말 놀랄 정도였거든. 돈도 풍부하고 우수한 문화도 많은 이 도시들의 지식인들이 모였어. 그들은 중세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정신을 갖고 있었단다. 이들이 훗날 시민계급으로 성장해 근대사회를 만들었다. 십자군 전쟁은 한마디로 어떤 그 혼합된, 믹스된 전쟁이죠. 사실은 이제 십자군 전쟁의 시작은 기독교가 예루살렘 성지로 가는 그 길을 유럽에서 시리아, 레바논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슬람과 벌이는 전쟁인데 사실은 이때 군인들이 다 용병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용병은 영토 확장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전쟁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 서로의 영토를 낭갈라 가지면서 거기서 봉건 영주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주 밑에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영토 싸움이 분쟁이 또 일어나면 그냥 그때는 어떤 기독교 이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의 영주 밑에 있는 군인들로서 용병으로서 땅 따먹기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이 어떤 때는 한패가 돼가지고 한 팀이 돼가지고 또 다른 기독교와 이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봉건 영주가 어떤 친족이면은 친족 간에 또 전쟁을 해서 또 땅 따먹기 전쟁을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좀 찌질한 전쟁이었다고 하나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실제로 십자군 4차 원정 때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기도 해요. 같은 기독교이면서.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 같은 기독교인데 십자군인 기독교가 공격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이권 때문에 그 도시를 차지해서 자기가 이제 영토를 뺏으려는 목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한때 그 성을 함락까지는 아니고 천년요새이기 때문에 어떤 빈틈을 타가지고 그 한 명의 그 용감한 그 프랑스 군인이 가서 그 성 안으로 침투해서 그 문을 열게 하죠. 문을 열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겼다는 그런 일화가 또 전해집니다.